평생을 꿈꿔온 완벽한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능력 있는 건축가인 남편 태준 씨와 나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신성한 순간 7살짜리 한 아이가 달려와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외침과 함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아이의 작은 손에 구겨진 쪽지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그 진실은 나에 대한 단순한 배신이 아닌 한 여자의 목숨이 걸린 잔혹한 범죄였습니다. 나는 한 여자의 목숨이 걸린 잔혹한 범죄의 목격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수백 송이의 흰색 장미로 장식된 서울의 최고급 웨딩홀에서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은 선아가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 같은 벅찬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단상 끝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태평양 건설의 젊은 건축가로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완벽한 남편감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요. 선아는 마음속으로 태준에게 속삭였습니다. 주례사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긴 연설을 끝내고 마침내 신랑, 신부의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태준은 선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다정하여 선아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자라고 확신했습니다. 신랑 오태준 군은 신부 선아 양을 평생 아끼고 사랑하며 어떠한 고난에도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 주례사가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찼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홀 뒤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그 소란의 중심에서 한 아이가 복잡한 하객들 사이를 헤치고 달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속도로 단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아빠, 아빠. 맑고 높은 7살 아이의 외침은 웨딩홀 전체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태준의 턱시도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그 절박함은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준은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얼굴에는 극도의 당황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 들켜서는 안 될 것을 들킨 사람의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선아의 가슴은 차가운 얼음 송곳에 찔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현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이를 따라 급하게 뒤따라온 윤 여사가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황급히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안 내려와. 윤 여사는 낮은 목소리로 준호에게 위협적으로 속삭였지만 홀 안의 모든 이들이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싫어. 엄마가 아빠한테 가짜 엄마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어. 7살 준호는 작은 몸으로 발버둥 치며 외쳤습니다. 이 작은 폭로자의 순수한 외침은 태준이 선아에게 말했던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폭로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선아는 눈앞의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눈물조차 흘리지 못한 채 그녀는 마치 석고상처럼
굳어버린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 씨, 이 아이 누구예요? 선아의 목소리는 너무나 떨려서 듣는 이에게 고통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태준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준호에게서 시선을 떼고 선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선아 씨, 당신 오해하지 마. 이 아이는 내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의 아들이야. 그 여자가 오늘 나를 망치려고 보낸 거야. 당신 알잖아.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태주는 선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선아는 마치 불에 데인 듯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 이 아이가 당신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가짜 엄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알아요. 선아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태준 씨, 당신에게 숨겨진 아이가 있다면 왜 나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나는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보여줬는데 당신은 나에게 이런 비참한 거짓말을 선물하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 대신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주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이건 정말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잠깐만 하객들 좀 내보내고. 설명할 필요 없어요. 선아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는 왼손에 끼워진 금반지를 힘없이 빼내어 마치 뜨거운 숯덩이라도 되는 듯 태준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반지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2번, 3번 굴러가다가 멈추었습니다. 그 소리는 웨딩홀의 웅장한 음악이 멈춘 후에 정적만큼이나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결혼은 파혼이에요. 아니, 결혼은 애초에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선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진 로드의 역방향, 즉 입구 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드레스 자락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인해 더욱 거세게 휘날렸습니다. 하객들은 술렁거렸고 일부는 웅성거리며 이 충격적인 드라마의 결말을 지켜보았습니다. 태주는 망연자실한 채 선아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준호를 붙잡고 있는 윤 여사에게 눈빛으로 강한 경고를 보냈지만 이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7살 준호는 겁에 질린 채 태준을 쳐다보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냈다는 묘한 결의에 찬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웨딩홀을 벗어나기 위해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공간을 벗어나 다시는 태준의 거짓된 그림자 아래에서 숨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배신감과 모욕감으로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선아의 파혼 선언과 함께 이 완벽했던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렸고 일부는 태준을 향해 비난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태준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거짓의 성이 작은 아이의 진실된 외침 하나에 무너졌음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선아는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끌고 복도를 질주했습니다. 선아는 문을 열고 웨딩홀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선아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그녀의 뺨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은 이것이 잔혹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선아가 웨딩홀 복도를 정신없이 가로질러 주차장으로 향할 때였습니다. 7살 준호가 작은 손으로 그녀의 드레스 자락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습니다. 선아는 눈물을 닦으며 멈춰 섰습니다. 준호는 주변을 경계하듯 두리번거리더니 급하게 손에 쥐고 있던 무언가를 선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작게 구겨진 낡은 메모지 조각이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선아에게 매달렸습니다. 아줌마, 부탁해요. 우리 엄마 좀 구해주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떨려서 바람에 날아가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준호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뒤따라온 윤 여사에게 붙잡혔습니다. 윤 여사는 준호의 팔을 세게 움켜쥐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누구한테 말을 거는 거니? 아무한테나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 잠깐만요. 선아는 준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윤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윤 여사는 선아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냥 가세요. 태준이가 알아서 할 일이니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요. 이제 당신과 태준이는 끝났잖아. 윤 여사는 선아에게 싸늘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준호는 선아를 향해 애절한 눈빛을 보냈고 그 눈빛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절박한 구조 요청임을 선아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선아는 구겨진 쪽지를 꽉 움켜쥐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차에 들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드레스와 화장은 엉망이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쪽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단 2마디. 엄마 감금. 그 아래에는 류시아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류시아? 류시아가 누구지? 설마 준호의 친엄마 이름인가? 그런데 왜 아이는 엄마가 감금되었다고 했을까? 선아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가 막 밖으로 나오려던 순간 태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아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아 씨 지금 어디야? 내 말을 들어야 해. 응?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태준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함께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준 씨, 더 이상 나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요. 선아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내가 지금 당신에게 갈게. 어머니가 모든 걸 설명해 주실 거야. 제발 오해하지 마. 시아는 오래전에 죽었어. 준호는 상처받을까봐 우리가 몰래 숨겨서 키운 것뿐이야. 태준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시아가 오래전에 죽었다는 태준의 주장은 선아에게 더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만약 시아가 정말 죽었다면 아이는 왜 우리 엄마를 구해달라고 했을까요? 이 모순이야말로 태준의 말이 완벽한 거짓 스토리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아는 태준이 자신을 찾으러 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선아는 이 상황을 역이용해 그의 본심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절 연기, 그래. 나는 지금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여야 해. 선아는 순식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잠시 후 태준이 차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선아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선아 씨, 괜찮아? 내가 다 설명할게. 시아가 죽은 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어차피 죽었는데 말해서 당신에게는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어머니가 준호를 돌보고 있고 우리는 곧 결혼할 거였잖아. 이 모든 건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서였어. 태준은 눈빛과 말투로 절절한 사랑을 연기했지만 선아는 이미 그것이 거짓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아는 몸을 떨며 눈물을 흘리다가 마치 극도의 충격을 받은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 태준 씨 숨 막혀.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고 그대로 의식을 잃은 것처럼 쓰러졌습니다. 태준은 예상치 못한 선아의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선아를 안아들고 근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선아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선아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선아 씨, 제발 정신 차려. 내가 당신에게 상처 준 거 알아. 하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제발 나를 떠나지 마. 태주는 속삭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는 선아가 정말로 정신을 잃었는지 확인하려는 듯 그녀의 얼굴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선아는 눈을 감은 채 모든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태준이 병실을 잠시 비운 사이 태준 씨 어머니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태준아, 얘가 이렇게 쓰러지면 어떡하니? 이러다 정말 일을 그르치게 생겼어. 내가 준호는 잘 타일러서 집에 두고 왔으니 걱정 마. 윤 여사는 태준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가짜 엄마라는 말까지 했어요. 태준은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에휴, 그 고망지 같은 녀석의 입이 문제야. 시아는 여전히 그곳에 있어. 절대 들키면 안 돼. 유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정신병 진단서만 있으면 아무도 우리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해. 시아를 잘 가둬두고 약물만 잘 먹이면 돼. 윤 여사의 목소리는 잔혹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선아는 이 대화를 듣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시아라는 여자가 죽은 것이 아니었어. 윤 여사가 말한 그곳에 감금되어 있어. 게다가 유산 문제와 정신병 진단서까지. 선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태주는 선아를 기만했을 뿐만 아니라 7살 아들을 이용해 친모를 감금하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태준 모자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아이와 여자가 너무 불쌍했고 무엇보다 이 악당 같은 모자지간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잠든 척하며 모든 것을 듣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태준과 윤 여사가 병실을 나간 후 선아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강렬한 분노와 정의감으로 불타는 결의의 눈빛이었습니다. 선아는 병실에 누워 태준이 자신에게 보여준 거짓된 애정과 윤 여사의 잔혹한 대화 내용을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태준과 윤 여사가 선아의 기절 연기에 속아 긴장을 풀고 잠시 자신들의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틈을 타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준은 선아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노트북을 병실에 두고 잠시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선아는 이 노트북 안에 태준이 숨긴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선아는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는 대형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로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정보 분석 능력을 가진 선아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민서야, 나야. 선아야. 선아는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아야, 너 괜찮아? 결혼식장에서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너 지금 어디니? 민서는 걱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민서는 선아가 겪었을 충격과 고통을 짐작하고 있었기에 목소리에는 근심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선아는 민서에게 7살 준호가 준 쪽지부터 태준과 윤 여사의 거짓말, 그리고 병실에서 들은 감금, 유산, 정신병 진단서에 관한 충격적인 대화 내용을 숨김없이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 애쓰며 털어놓았습니다. 민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선아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태준의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오태준이 그런 사람이라고? 알았어. 일단 진정해. 너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지금 당장 그 병원으로 갈게. 절대로 혼자 움직이면 안 돼. 민서의 목소리에는 차분함과 함께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의 확고한 태도는 선아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민서가 병원으로 오는 동안 선아는 태준의 노트북을 열어보았습니다. 비밀번호는 태준의 생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선아는 그의 기만적인 행동에 분노를 사기며 노트북을 잠금 해제했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메일함과 클라우드 폴더를 재빨리 훑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녀는 태준이 필사적으로 숨겨온 류시아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검색하는 동안에도 혹시 태준이 돌아올까봐 문 쪽을 끊임없이 살피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선아의 눈에 들어온 것은 태준의 개인 파일에서 발견한 그림 사진 파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결혼 후 함께 살기로 했던 신혼집의 서재에 걸려있던 그림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의 호수가 보이는 풍경화였습니다. 그 그림 아래에는 류시아라는 서명과 함께 푸른 안개 별장이라는 낯선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태준이 선아에게는 선물 받은 그림이라고 속였던 바로 그 그림이었지만 시아가 살아있다는 가장 유력한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선아는 그 사진 파일과 함께 태준이 한 의사와 주고받은 메일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류시아의 정신 감정 결과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후견인 선임과 장기 입원 필요 등의 법률 용어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메일에는 거액의 금융거래 내역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류시아의 유산을 완전히 가로채기 위해 금전적 거래를 통해 완벽하게 법적 함정을 설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아는 노트북 화면을 휴대전화로 꼼꼼하게 사진 찍고 이 모든 증거들을 민서가 알려준 암호화된 클라우드 폴더에 업로드했습니다. 이 증거들이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녀는 증거 확보를 마친 후 태준이 돌아오기 전에 다시 침대에 누워 잠든 척했습니다. 잠시 후 민서가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선아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아야, 내가 보낸 자료 다 확인했어. 그림 속 푸른 안개 별장과 윤 여사 명의의 제주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교차 확인했지. 그 별장은 태준이 시아를 감금했을 가능성이 99%야. 게다가 태준이 의사와 주고받은 메일은 명백한 공문서 위조 및 감금 계획의 증거가 될 수 있어. 민서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그럼 시아라는 여자는 살아있는 거지? 그 아이의 엄마가 태준에게 감금된 채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 선아는 울먹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 태준의 최종 목표는 시아에게서 수백억 대 유산을 완전히 빼앗는 거야. 그는 시아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 후견인 자격을 얻으려 한 거야. 너는 지금 단순한 배신을 당한 게 아니라 잔혹한 범죄의 목격자이자 피해자야. 민서는 선아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선아는 민서에게 준호라는 아이가 자신에게 건넨 쪽지 이야기를 하며 7살 아이가 얼마나 절박하게 엄마를 구하려 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준호의 그 작은 손이 나에게 희망을 줬어. 나는 그 아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민서야. 무엇보다 나도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시아 씨처럼 되었을 수도 있었을 거야. 너무 소름 끼쳐. 알았어. 우리가 시아 씨와 준호를 구해보자. 하지만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건 위험해. 태준이 이미 정신병 진단서라는 방패를 준비했기 때문에 경찰이 섣불리 움직이면 시아 씨는 정말 국립정신병원으로 끌려갈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시아 씨를 다시 찾을 수 없어.
우리는 태준의 법적 방패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민서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아는 태준을 향한 분노와 류시아를 향한 연민, 그리고 준호의 간절한 부탁에 응답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병실은 선아에게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는 공조의 벙커가 되었습니다. 민서는 선아에게 당분간 태준을 안심시키고 평소처럼 행동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태준에게 네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를 용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처럼 보여야 해. 그래야 그가 경계를 늦추고 우리가 시아 씨의 위치를 찾아낼 시간을 벌 수 있어. 선아는 민서의 지시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야, 네가 나를 구했듯이 너의 엄마는 내가 꼭 구해줄게. 선아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선아는 태준에게 극도의 충격으로 인해 잠시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선아가 자신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았다고 오해하고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선아에게 사과하는 척하며 그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려 했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 선아와 민서는 감금 장소인 푸른 안개 별장의 정확한 위치와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민서는 태준의 노트북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류시아가 화재 사고 이후 공식적으로 실종 처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시아의 행방에 대한 태준의 거짓말은 이제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준호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통해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아는 준호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나오는 윤 여사를 미행했습니다. 윤 여사가 아이를 놀이터에서 놀게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선아는 준호를 놀이터 근처의 한적한 벤치로 데리고 가서 단둘만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준호야, 아줌마가 너희 엄마를 꼭 구해줄게. 하지만 아줌마에게 내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야 해. 선아는 준호에게 진심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준호는 선아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 그녀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안 보이면 아팠다고 했어. 그런데 엄마는 안 아팠는데 엄마가 아빠를 무서워했어. 아빠가 준 약 먹으면 엄마가 잠만 자. 준호는 태준이 시아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엄마가 있는 곳은 어땠어? 집이랑 많이 달라? 선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엄청 커. 우리 집보다 훨씬 커. 그리고 창문으로 나가면 호수가 보여. 준호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윤 여사 명의의 제주도 해밀 별장은 실제로 호수를 끼고 있는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아는 준호에게 색연필을 꺼내주며 엄마가 있었던 호수가 보이는 집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준호는 삐뚤빼뚤한 선으로 별장의 특징을 묘사했습니다. 높은 담장, 작은 창문,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호수. 그림 한쪽 구석에는 준호가 좋아하는 푸른색 안개꽃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 별장을 푸른 안개 별장이라고 불렀고 이는 태준의 노트북에서 선아가 봤던 그림 속 서명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선아는 준호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준호야, 너의 엄마가 아줌마한테 어떤 말을 남겼니? 쪽지 말고 다른 말.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아빠가 자기처럼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아줌마 조심하라고 했어. 이 말은 시아가 태준의 잔혹성을 알고 있었으며 선아에게 경고를 보내고 싶었음을 보여주는 절박한 메시지였습니다. 선아는 태준의 잔혹함에 몸서리쳤습니다.
선아는 준호를 꼭 안아주며 약속했습니다. 준호야, 아줌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너한테 약속할게. 너희 엄마를 꼭 구하고 너를 다시 엄마 품으로 돌려보내줄게. 하지만 이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절대로 아빠나 할머니한테 말하면 안 돼. 선아는 준호와의 만남을 마치고 민서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서야, 감금 장소 확정이야. 제주도 해밀 별장, 윤 여사 명의 호수가 보이는 외딴집, 약물 투여, 그리고 시아 씨의 마지막 경고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선아의 목소리는 흥분과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선아가 확보한 준호의 그림과 증언을 태준의 노트북 자료와 비교 분석했습니다. 완벽해, 선아야. 이제 우리는 시아 씨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어. 이제부터는 구출 작전을 위한 전문가 투입이 필요해. 경찰을 움직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날 밤 태주는 선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선아 씨, 당신 아직도 나한테 화났어? 나 이제 당신 없이는 숨도 못 쉬겠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 잊지 마. 준호는 어머니께 잘 맡길 테니 걱정하지 마. 태주는 애써 다정한 척했지만 선아는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불안함과 거짓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 나는 당신한테 속은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준호는 당신의 아들이니까 당신이 준호를 잘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아 씨에 대해서도 당신 말대로 정말 죽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선아는 태준의 반응을 보기 위해 일부러 시아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태준은 시아의 이름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아 씨, 시아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야.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묻지 마. 우리 지금에만 집중하도록 해.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날이 서 있었습니다. 선아는 이 반응에서 시아가 살아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선아는 태준이 시아를 감금하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을 속여 완벽한 가정을 이루려 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감금 장소가 확인되었으니 이제 태준과의 정면 대결을 통해 그를 무너뜨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감금 장소인 제주도 해밀 별장의 위치가 확인되자 선아는 더 이상 태준의 비위를 맞추는 연기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민서와 상의 끝에 태준과의 정면 대결을 통해 그의 범죄 계획의 깊이를 확인하고 그의 법적 방패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약점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선아는 태준을 조용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불러냈습니다. 태준은 선아가 자신을 용서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들뜬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선아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태준 씨, 축하해요. 당신의 연기는 정말 완벽했어요. 하지만 이제 연극을 끝낼 시간이에요. 선아는 테이블 위에 태준의 노트북에서 복사한 푸른 안개 별장 사진과 류시아의 이름이 적힌 의사의 이메일 사본을 내려놓았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백지장처럼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완벽한 범죄 계획에 구멍이 생겼음을 깨닫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선아 씨,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당신에게 준호 일 때문에 실망 준 건 알지만 이 사진들은 그냥 시아가 죽기 전에 남긴 거야. 태준은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아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거짓말 안 해도 돼요. 류시아는 죽지 않았잖아. 당신과 윤 여사가 그녀를 제주도 해밀 별장에 감금해두고 그녀의 유산을 가로채려 했잖아요.
태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다정한 신랑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고 대신 잔혹하고 차가운 야심가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몸을 숙여 선아를 위협했습니다. 그래, 용케 다 알아냈군. 맞아, 시아는 살아있어. 하지만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경찰에 신고라도 할 건가? 태주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다 폭로할 거예요. 류시아 씨를 감금하고 그녀의 유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까지 모두 폭로할 거예요. 당신은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선아는 주저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태주는 선아의 용감함에 잠시 놀랐지만 곧 자신이 준비한 최후의 방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류시아의 이름이 적힌 정신과 진단서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걸 봐. 이건 시아가 중증 정신분열증 환자라는 공식 진단서야. 내가 그녀의 법적 후견인이야. 나는 그녀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호자일 뿐이야. 내가 그녀를 보호시설이 아닌 내 사적인 별장에 요양시키고 있는 것뿐이라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네가 경찰에 신고해봤자 경찰들은 위험하다며 그녀를 정신병원에 쳐넣을걸. 태준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네가 날 건드리면 너는 시아를 영원히 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꼴이 될 거야. 당신은 시아에게 지옥을 선물하는 셈이라고. 생각해봐. 어린 준호가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내는 사람이 너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최후 통첩이자 무서운 협박이었습니다. 태주는 선아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시아를 구하려 들면 오히려 그녀를 영원히 세상에서 격리시켜버리겠다는 악랄한 계략이었습니다. 선아는 눈앞의 서류와 태준의 잔인한 협박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아는 민서에게 배운 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의 진단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 진단서가 태준의 모든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악마군요. 당신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선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목적은 분명해. 시아의 수백억 대 유산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거야. 그녀는 재능만 있을 뿐 돈을 다룰 줄 몰라. 나는 태평양 건설의 미래를 위해 그 돈이 필요해. 그리고 네가 그 일에 방해가 된다면 너도 시아처럼 만들어줄 수 있어. 태준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선아는 태준의 잔혹한 협박 앞에서 잠시 절망했습니다. 이 악마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신고도 할 수 없다니. 하지만 그녀는 준호의 간절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선아는 깊은 한숨을 쉬며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이 나를 이겼어요. 나는 더 이상 시아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시아 씨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녀가 정말 괜찮은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요. 내가 당신에게 완전히 굴복했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고 다시는 아이를 시켜 제게 구조 요청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할게요. 그녀에게 당신의 후견인 자격을 인정하라고 할게요. 태주는 선아의 제안에 잠시 의아해했지만 곧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선아가 자신의 협박에 넘어왔다고 확신했습니다. 좋아. 당신은 여전히 현명한 여자군. 당신의 요구를 들어줄게. 하지만 단둘이 만날 수는 없어. 내 어머니와 함께 짧은 면회를 허락하지. 선아는 굴복하는 척 연기하며 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이 항복은 사실 민서와의 구출 작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그들의 지능적인 속임수였습니다.
선아는 태준과의 대결에서 잠시 물러났지만 이후태는 더 큰 전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선아는 태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민서에게 급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접근 허가 확보. 주말 해밀 별장 면회. 태준의 법적 방패는 정신병 진단서와 후견인 권리. 증거를 무력화할 의사 자백 녹취가 필요해. 선아의 심장 박동은 격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자굴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선아가 태준의 협박에 굴복하는 연기를 펼쳐 시아와의 면회 기회를 확보하자 민서는 즉각적으로 구출 계획 수립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태준이 가진 법적 방패, 즉 류시아의 정신병 진단서를 무력화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민서는 선아에게서 들은 의사의 이름을 바탕으로 해당 의사가 과거에도 재산 관련 분쟁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왔다는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했습니다. 민서는 그 의사에게 접근하여 태준에게서 돈을 받고 진단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녹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의사는 민서가 준비한 그의 불법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와 법적 압박에 결국 굴복하고 태준의 지시에 따라 진단서를 위조했음을 상세하게 자백하는 음성 파일을 민서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선아야, 성공했어. 태준의 법적 방패는 이제 종이 조각이야. 이 녹취 파일은 태준이 저지른 공문서 위조, 불법 감금 및 후견인 권리 남용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야. 이제 시아 씨를 구출할 수 있어. 민서는 승리감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한편 선아는 태준의 지시에 따라 제주도 해밀 별장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비참하고 수동적인 모습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민서와의 구출 작전을 위한 세부 사항을 끊임없이 검토했습니다. 민서는 구출 작전을 위해 자신의 인맥 중 가장 신뢰하는 보안 전문가인 김도진을 제주도로 급파했습니다. 김도진 팀은 별장의 지형, 보안 시스템, 그리고 침입 경로를 은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별장은 외딴 호숫가에 위치해 있었고 출입구가 하나뿐이며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습니다. 선아야, 태준은 시아 씨를 영원히 가두고 그녀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려 한 거야. 단순한 치정극이 아니야. 이건 잔혹한 경제 범죄이자 인권 유린이야. 민서는 태준의 탐욕에 치를 떨었습니다. 민서와 김도진 팀이 설계한 구출 작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선아의 침투. 선아는 태준이 허락한 면회 시간을 이용해 별장에 진입합니다. 두 번째, 비밀 신호. 선아는 시아가 있는 방을 알아내고 김도진 팀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세 번째, 정전 유도. 선아의 신호가 확인되면 김도진 팀은 외딴 별장 주변의 전기 공급 시설에 접근하여 단기적인 정전을 유도. 이는 별장 내의 모든 보안 시스템과 감시, 카메라를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고 태준과 그 어머니 윤 여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극적 탈출 정전이 발생하면 김도진 팀은 창문을 깨고 별장 내부로 진입하여 태준과 윤 여사를 제압. 선아는 쇠약해진 시야를 부축하여 별장 뒤편 호수에 미리 준비해둔 보트를 이용해 육로가 아닌 수로를 통해 안전하게 탈출합니다. 선아는 제주도로 떠나기 전 준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준호야, 아줌마가 내일 너의 엄마를 만나러 갈 거야. 엄마가 혹시 이모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주 작은 손짓이라도 놓치지 않고 이모가 알아들을게. 아줌마 고마워요. 우리 엄마 살려줘서. 준호는 선아의 품에 안겨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 7살 아이의 순수한 감동은 선아의 구출 의지를 더욱 강하게 불태웠습니다.
선아는 그녀의 삶 전체를 걸고 7살 아이의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한 위험하고도 고결한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서가 확보한 녹취 파일과 김도진 팀의 은밀한 움직임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구출 계획은 단순히 한 사람을 감금해서 해방시키는 것을 넘어 한 탐욕적인 악인의 완벽한 범죄를 무너뜨리는 정의의 승리를 향한 서곡이었습니다. 선아는 태준과 윤 여사와 함께 제주도의 호숫가에 위치한 해밀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외관은 아름다운 별장이었지만 높게 드리워진 담장과 굳게 닫힌 창문은 이곳이 감옥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별장 내부로 들어서자 태준과 윤 여사는 선아에게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선아, 시아는 지금 안정제 때문에 깊이 잠들어 있을 거야. 당신이 그녀에게 아무리 말을 걸어도 소용없을 테니 짧게 보고 나오도록 해. 태준은 선아에게 싸늘하게 경고했습니다. 시아가 감금되어 있는 방으로 들어서자 선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류시아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손목에는 억압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화가의 눈빛은 생기를 잃은 채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가 굳게 문 앞에 서서 감시하는 가운데 선아는 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아 씨, 저는 선아예요. 태준 씨의 예비 신부였어요. 선아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태준은 선아의 옆에 서서 그녀를 감시했습니다. 시아는 선아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약물에 취해 반응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선아는 겉으로는 큰 소리로 다시는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시아에게 소리치면서 작게 시아에게 시아 씨, 당신이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저는 당신을 구하러 왔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태준은 선아의 행동을 미심쩍게 여겼지만 윤 여사가 곁에 있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태준이 잠시 윤 여사와 대화하는 틈을 타 얼른 시아가 갇혀 있는 방의 위치를 문자로 김도진에게 보냈습니다. 선아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시아의 미세한 손짓은 선아에게 당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는 절절한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아는 시아의 손을 잡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두 여성은 비밀스러운 연대를 맺었습니다. 선아는 시아에게서 마지막 신호를 받은 후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태준 씨, 저는 이제 알겠어요. 당신의 말이 맞아요. 시아 씨는 정말 아픈 것 같네요. 이제 이만 갈게요. 선아가 태준을 딸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벼랑간 별장 전체가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습니다. 김도진 팀이 미리 계획한 대로 외곽 전기 시설을 차단한 것입니다. 태준과 윤 여사는 갑작스러운 정전에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전이야? 누가 감히 여길 건드렸어? 태준은 분노하며 휴대전화 플래시를 켰습니다. 혼란을 틈타 김도진 팀원 3명이 시아방의 창문을 강력하게 깨고 별장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창문 파열음과 함께 별장은 격렬한 액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김도진 팀은 태준과 윤 여사를 재빨리 제압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류시아 씨의 구출 작전을 수행 중인 사설 보안팀입니다. 이 모든 행위는 불법 감금 및 후견인 권리 남용에 대한 정당한 구조 활동입니다. 김도진 팀장이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선아는 약물로 인해 힘없이 서 있는 시아에게 달려갔습니다. 시아 씨, 이제 괜찮아요. 우리 이제 나가요. 준호가 기다리고 있어요. 선아는 시아를 부축했습니다. 태준은 자신이 완전히 속았음을 깨닫고
분노하여 소리쳤습니다. 선아, 내가 감히, 너는 이제 끝이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당신의 끝은 감옥이야, 오태준. 당신은 당신의 탐욕으로 모든 것을 잃었어. 선아는 태준을 향해 마지막 경멸의 시선을 던졌습니다. 선아는 시야를 이끌고 별장 뒤편의 호수로 향했습니다. 호숫가에는 김도진 팀이 미리 준비해둔 작은 보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트에 몸을 실었고 김도진 팀원의 조종 아래 육로가 아닌 호수를 가로질러 안전하게 별장을 탈출했습니다. 호수를 건너는 동안 선아는 시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시아는 눈물을 흘리며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시아의 미약한 목소리는 선아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호수를 건너 안전한 곳에 도착한 류시아는 민서가 대기시킨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준호는 엄마의 품을 파고들어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선아는 이 감동적인 모자, 상봉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고통과 위험 감수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시아는 정신을 차린 후 선아와 민서에게 태준이 저지른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아는 태준이 자신에게 너무 잘해줘서 결혼했지만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수백억 대 유산 때문에 태준은 곧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태준 씨는 나에게 당신은 돈을 다룰 자격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내 화실에 불을 냈어요. 그때 나는 화재 사고를 당했지만 태준 씨는 내가 죽었다고 속이고 나를 이별장에 가둔 거예요. 내 아들 준호를 볼모로 잡고 나에게 정신과 약을 강제로 먹였어요. 나를 세상에서 완전히 지우려 했어요. 시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태준을 향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민서는 시아의 증언과 함께 자신이 확보한 의사의 허위 진단서 위조 자백 녹취 파일, 태준의 노트북 증거, 그리고 윤 여사 명의의 부동산 서류를 종합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많았습니다. 태준이 설계한 모든 법적 함정은 민서의 철저한 조사와 증거 수집 능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재판정에서 태준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했으나 준호의 증언과 시아의 눈물 어린 증언, 그리고 결정적인 녹취 파일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잔혹한 범죄에 가담한 윤 여사의 죄도 함께 단죄되었습니다. 법정은 오태준에게 징역 20년을, 그의 어머니 윤 여사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태평양 건설의 젊은 건축가로 촉망받던 오태준은 자신의 탐욕과 위선으로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정의로운 심판은 선아와 민서, 용감한 두 여성의 공조가 만들어낸 통쾌한 결과였습니다. 시아는 태준의 감금으로 인해 잃었던 건강을 되찾기 위해 긴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호는 이제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고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안정감을 찾아갔습니다. 선아가 준호에게 보여준 용감한 행동은 시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아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가뒀던 호숫가 별장의 어둠 대신 준호의 순수한 눈빛과 선아의 용감함을 화폭에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는 다시 화가로서 재생했고 그녀의 작품들은 그녀의 고난과 승리를 담아내며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선아는 다시 교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를 구원함으로써 그녀는 스스로의 삶 또한 구원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민서와의 우정은
더욱 단단한 뿌리를 내렸으며 시아와 준호는 그녀의 인생의 영원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한 소년의 작은 쪽지에서 시작된 모든 고난을 이겨낸 그녀는 진정한 용기와 정의가 무엇인지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